아득한 옛날, 세상 모든 이야기가 시작되던 그 시절보다 조금 더 전이었을까 싶은 어느 마을에 아들을 무려 20명이나 줄줄이 낳아온 동네의 부러움과 기네스북 등재 가능성을 동시에 샀던 대보 김씨 댁이 있었습니다. 이 집 아들들은 어찌나 붕어빵 틀로 찍어낸 듯 죄다 반반하고 머리까지 좋았던지 각 마을 대표 신랑감 후보로 언제나 상위권에 랭크되었지요. 하나의 완벽해 보이는 집안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으니 바로 그 이름도 무시무시한 호랑이 시어머니 김씨 부인이었습니다. 그녀의 악명은 단순히 며느리를 구박하는 수준을 넘어 거의 예술의 경지에 다다른 잔혹함과 창의성으로 자자했답니다. 새 며느리가 발을 들여놓는 순간부터 김씨 부인의 며느리 길들이기 프로젝트가 가동되었고 그 과정은 실로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아니 눈물을 흘릴 새도 없이 혼을 쏙 빼놓는 극한 체험과 같았다고 전해집니다. 밥이 질면 진 대로, 되면 된 대로, 국이 짜면 짠 대로, 싱거우면 싱거운 대로 며느리의 숨쉬는 소리마저 특집 잡는 그녀의 능력은 가히 초능력에 가까웠지요. 결국 먼저 시집왔던 20명의 가열인 며느리들은 김씨 부인의 상상을 초월하는 구박과 히스테리를 견디다 못해 짧게는 사흘, 길게는 한 달을 버티지 못하고 혼비백산하여 친정으로 전략적 후퇴를 감행했습니다. 어떤 며느리는 밤중에 몰래 담을 넘다 발을 헛디뎌 약값을 더 물어야 했고 어떤 며느리는 김씨 부인이 던진 국그릇에 맞아 생긴 흉터를 평생 간직하게 되었다는 슬픈 전설도 내려옵니다. 이쯤 되니 김씨 집안의 명성은 팔도를 넘어 저 멀리 압록강 너머까지 퍼져나갔고 딸 가진 죄인들은 김씨 집안 근처로는 딸의 그림자도 얼씬 못하게 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 덕에 비록 20번째 아들이긴 하지만 나름 멀쩡하고 집안 좋고 학식까지 갖춘 막내 아들 김도령은 본의 아니게 강제적 비혼주의자가 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나이는 어느덧 30을 훌쩍 넘겼지만 중매는커녕 혼담조차 들어오지 않아 김씨 부부의 속은 시커멓게 타들어가고 있었죠. 한편 김씨네 마을에서 산 하나를 넘으면 나오는 가난하기로는 둘째가라면 서러울 옆 마을에는 박씨 성을 가진 처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집안 형편은 말이 아니었지만 박씨 처녀의 성격만큼은 불도저처럼 씩씩하고 대쪽같이 강단이 있었지요. 외모는 바람 불면 날아갈 듯 가냘픈 마른 장작개비 같았지만 그 안에 숨겨진 힘은 실로 메가톤급이었습니다. 그녀가 어릴 적 뒷산에 나무를 캐러 갔다가 길을 잃었는데 우연히 천년 묵은 산삼 옆에 자라던 이름 모를 붉은 뿌리를 발견하고는 배고픔에 못 이겨 덥석 캐먹었다고 합니다. 그 후로 그녀는 보통 사람의 10배는 좋기 넘는 괴력을 갖게 되었다는 믿거나 말거나 한 이야기가 전해 내려옵니다. 마을 장정 대여섯 명이 달라붙어도 못 드는 바위를 혼자 번쩍 들어 옮겨 물기를 낸 적도 있고 성난 황소를 맨손으로 때려잡아 마을 잔치를 벌인 적도 있다는 소문이 파다했지요. 팔씨름 대회에서는 언제나 그녀가 압도적인 챔피언이었고 쌀 2가마니 정도는 양 어깨에 하나씩 메고 산길을 날아다녔다고 합니다. 박씨 처녀는 집안의 가난을 벗어날 방법을 늘 고민하던 차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옆 마을 김씨 부잣집 막내 아들이 아직 장가를 못 갔다는 소문을 듣고 무릎을 탁 쳤습니다. 옳거니 저 집이라면 나의 이 넘치는 힘과 배짱을 제대로 써먹을 수 있겠구나. 그녀는 곧장 부모님께 달려가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소문을 들으니 옆 마을 김 부잣집에서 막내 아들 신부감을 구하고 있다 합니다. 부디 저를 그 댁으로 시집 보내주시어 이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제 힘이라면 그 어떤 시집살이도 능히 견뎌낼 수 있을 것입니다. 딸의 당찬 선언에 박씨 부모는 딸이 더위를 먹었거나 아니면 어릴 적 잘못 먹은 뿌리의 부작용이 이제야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심각하게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자리에 들어 누우며 곡을 하기 시작했고 아버지는 뒷목을 잡고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애미야, 내가 지금 제정신으로 하는 소리냐?
김씨 집안 그 악독한 시엄이 이야기를 정녕 듣지 못했단 말이냐. 거긴 사람이 살 곳이 못 된다. 호랑이 굴에 제 발로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20명의 며느리가 죄다 도망쳐 나온 그 생지옥에 내가 왜 가려 하느냐. 차라리 굶어 죽는 것이 낫지. 아버지의 필사적인 만류와 어머니의 애절한 통곡에도 박씨 처녀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그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오히려 비장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부모님, 제발 저를 믿어주십시오. 저에게는 저만의 특별한 계획이 다 있습니다. 그 어떤 호랑이 시어머니라도 제 앞에서는 순한 양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저는 절대로 빈손으로 돌아오지 않을 것을 하늘에 맹세합니다. 그러니 부디 허락해 주십시오. 딸의 눈빛에서 단순한 고집이 아닌 무언가 알 수 없는 강한 의지와 근거 있는 자신감을 읽은 부모님은 마지못해 딸의 앞날을 축복하며 혼사를 허락했습니다. 물론 속으로는 딸이 사흘 안에 보따리를 싸들고 돌아올 것이라 99.9% 확신하면서 말입니다. 한편 김씨 부잣집에서는 가뭄의 단비 같은 혼담 소식에 온 집안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세상에 아직도 우리 집안의 명성을 모르는 순진한 처녀가 있다니, 혹은 혹시 무슨 꿍꿍이가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의심 반, 기쁨 반으로 그들은 서둘러 혼례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시어머니 김씨는 이번 며느리는 또 어떤 방식으로 길들여볼까 하는 사악한 미소를 지으며 새로운 구박 레퍼토리를 구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박씨 처녀의 가난한 집안 배경을 듣고는 더욱 의기양양해졌지요. 가난뱅이 집딸년이니 밥만 굶기지 않으면 찍소리도 못할 게다. 그녀는 벌써부터 박씨를 하녀처럼 부려먹을 생각에 입가에 미소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혼례날, 박씨 처녀는 초라하지만 단정한 모습으로 김씨 집안의 대문턱을 넘었습니다. 그녀의 등장은 마치 폭풍전야와 같은 긴장감을 불러일으켰지요. 20명의 아들들은 호기심과 약간의 동정심이 섞인 눈으로 새 동서를 바라보았고, 시아버지 김 영감은 그저 만사가 귀찮다는 듯 수염만 쓰다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 김씨는 매서운 눈초리로 신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첫 번째 공격 타이밍을 노리고 있었지요. 예상대로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신행 다음 날 아침, 박씨가 정성껏 차린 아침상 앞에서 시어머니 김씨의 첫 번째 포문이 열렸습니다. 그녀는 숟가락을 들기도 전에 박씨가 끓인 미역국을 노려보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게 뭐냐? 멀건 국물에 미역 몇 가닥 띄워놓고 감히 국이라고 내온 것이냐? 아니면 내년 친정에서는 원래 이렇게 개밥처럼 먹는 것이 풍습이더냐? 보기만 해도 입맛이 뚝 떨어지는구나. 이런 걸 먹고 우리 귀한 아들이 기운이나 쓰겠느냐? 당장 치우지 못할까? 박씨는 태연하게 미소를 지으며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10단어 규칙을 준수하며 최대한 공손하게 말했지요. 어머님, 이 미역국은 제가 밤새 정성껏 고아낸 사골 국물에 최고급 기장 미역을 넣고 끓인 것입니다. 다른 식구들께서는 모두 맛있다고 칭찬하시며 2그릇씩 드셨사옵니다. 어머님 입맛에는 허겨간이 조금 싱거우셨는지요? 소금을 더 가져다 드릴까요? 박씨의 예상외로 차분하고 논리적인 반격에 김씨 부인은 순간 말문이 막혔지만 이내 더 크게 화를 내며 트집을 잡았습니다. 내 인연이 감히 시어미 말에 토를 달아 내가 짜다 하면 짜고 싱겁다 하면 싱거운 것이 어디서 다른 식구들 핑계를 대느냐. 내년 눈에는 시어미는 안중에도 없다는 것이로구나. 이래서 근본 없는 것들은 안 된다니까. 오늘 내년은 아침밥 먹을 자격도 없다. 썩 물러가 부엌이나 치우거라. 김씨 부인은 박씨의 밥그릇과 국그릇을 손수 마룻바닥에 내동댕이 쳐버렸습니다. 쨍그랑 하는 요란한 소리와 함께 사기 그릇이 박살났지만 박씨는 여전히 표정 변화 없이 조용히 일어나 흩어진 음식물과 파편들을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침착함은 오히려 김씨 부인의 분노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습니다. 아직 내 매운맛을 덜 봤구나. 어디 한번 두고 보자. 김씨 부인은 더욱 독한 시집살이를 예고하며 박씨를 노려보았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흘렀습니다. 김씨 부인은 매일같이 새로운 방법으로 박씨를 괴롭히려 들었지만 박씨는 놀라운 인내심과 재치, 그리고 가끔씩 우연을 가장한 물리력을 동원하여 그 모든 공격을 막아내거나 무력화시켰습니다. 예를 들어 김씨 부인이 박씨의 빨래터 가는 길에 몰래 큰 돌을 놓아두면 박씨는 그 돌을 발가락으로 툭 차서 담장 너머로 날려버리는 식이었죠. 김씨 부인이 박씨의 밥에 몰래 재를 뿌려 놓으면 박씨는 어머님, 오늘 밥맛이 유난히 구수하니 좋습니다. 혹시 특별한 비법이라도 쓰신 것인지요? 하고 천연덕스럽게 물어 김씨 부인의 속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인물이 김씨 집안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바로 19번째로 시집왔다가 한 달 만에 도망쳤던 최씨, 며느리였습니다. 그녀는 박씨와는 정반대로 힘은 약했지만 눈치가 빠르고 온갖 잔꾀에 능한 인물이었지요. 최씨는 자신이 시집올 때 미처 챙겨가지 못한 아주 중요한 폐물함을 찾으러 왔노라고 둘러댔습니다. 물론 속셈은 따로 있었지요. 어떤 년이 감히 내가 못 버틴 자리를 꿰차고 앉았는지 내 눈으로 똑똑히 봐야겠다. 아이고, 어머님, 그간 평안하셨는지요? 불효막심한 제가 염치불구하고 다시 찾아뵈었습니다. 제가 혼수로 가져왔던 비단 폐물함을 깜빡 잊고 그냥 가는 바람에 혹시 아직 이 집에 남아있을까 하여 잠시 들렀습니다. 금방 찾아보고 가겠습니다. 어머님. 내년이 여긴 어쩐 일이냐? 폐물함은 무슨 얼어 죽을 폐물함 핑계도 가지가지구나. 썩 나가거라. 보기 싫다. 설마 아직도 이 집에 미련이 남아서 기웃거리는 것이냐? 어머님, 어찌 그리 매정하게 말씀하십니까? 그래도 한때는 한솥밥 먹던 사이인데. 아, 그런데 저기 저 마당 쓰는 아이는 새로 들인 하녀인가요? 인물이 꽤 반반하네요. 최 씨가 가리킨 것은 마당에서 태연하게 쌀 새가마니를 번쩍 들어 광으로 옮기고 있는 박 씨였습니다. 최 씨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저게 사람의 힘이란 말인가? 김 씨 부인은 최 씨의 말을 듣고 콧방귀를 뀌며 대답했습니다. 하녀는 무슨 저게 바로 내년 다음으로 들어온 막내 며느리라는 년이다. 생긴 건 비리비리해도 힘 하나는 황소 저리 가라지. 쯧쯧 천박하게 힘이나 쓰는. 최 씨는 순간 머리가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저런 괴물 같은 힘을 가진 년이라면 시어머니가 당해내기 어렵겠군. 어쩌면 이걸 이용할 수도 있겠다. 그녀는 즉시 표정을 바꾸고 김씨 부인에게 아양을 떨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어머님, 저런 무지막지한 것을 며느리라고 두셨으니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하시겠습니까? 제가 있을 때는 그래도 어머님 말씀이라면 껌뻑 죽는 신용이라도 했는데 제가 어머님을 도와 저 버릇없는 년의 길을 팍 꺾어 놓겠습니다. 저에게 맡겨만 주십시오. 김씨 부인은 처음에는 최 씨를 경계했지만 박 씨에게 연이어 당하며 자존심이 상할 대로 상한 터라 최 씨의 달콤한 제안에 귀가 솔깃해졌습니다. 그래, 저 여우 같은 연의 꾀와 내 지위가 합쳐진다면 두 여자는 그렇게 음흉한 미소를 주고받으며 막내 며느리 퇴출 작전을 위한 비밀 동맹을 맺었습니다. 첫 번째 작전은 보석 도둑 누명 씌우기였습니다. 최 씨는 김 씨 부인이 가장 아끼는 비취 놀이개를 몰래 훔쳐 박 씨의 옷 보따리에 숨겨두었습니다. 그리고는 김 씨 부인에게 달려가 눈물로 호소했지요. 어머님, 큰일 났습니다. 어머님께서 가장 아끼시는 그 비취 놀이개가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제가 분명 어제까지 장롱 위에 두는 것을 보았는데 아무래도 어젯밤 부엌에서 늦게까지 서성이던 막내 며느리의 소행이 틀림없습니다. 뭐라고? 내 애지중지하는 놀이개가 없어졌다고? 그럴 리가. 이 집에서 감히 내 물건에 손을 댈려는 그 천것밖에 없지. 당장 가서 그년의 짐 보따리를 뒤져보자. 김 씨 부인과 최 씨는 기세등등하게 박 씨의 방으로 쳐들어가 다짜고짜 보따리를 풀어 헤쳤습니다. 그러나 이게 웬일일까요? 보따리 안에는 낡은 옷가지 몇 벌뿐, 놀이개는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박 씨는 태연하게 자신의 베갯머리 밑에서
문제의 비취 놀이개를 꺼내 보였습니다. 어머님, 이 놀이개를 찾으시는 것이옵니까? 어젯밤 마루를 지나다 보니 어머님 장롱 밑에 떨어져 있기에 먼지가 묻을까 염려되어 제가 잠시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돌려드리려 했는데 깜빡했네요. 죄송합니다, 어머님. 김씨 부인과 최 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특히 최 씨는 자신이 분명 박 씨의 보따리에 숨겨둔 놀이개가 어떻게 박 씨의 베개 밑에서 나왔는지 이해할 수 없어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첫 작전이 실패하자 김씨 부인은 직접 행동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하루는 박 씨가 부엌에서 밥을 짓고 있는데 김씨 부인이 최 씨와 눈짓을 주고받더니 몰래 다가가 박 씨의 엉덩이를 힘껏 걷어찼습니다. 아이고, 어머님, 또 왜 이러십니까? 이번에는 무슨 일이신가요? 네, 우리 궁둥이가 볼수록 밉살스러워서 그런다. 왜 최서방네 말로는 엉덩이를 자주 찾으면 복이 나간다더라. 네, 회복 나가라고 차는 것이다. 맞습니다. 어머님, 제가 어디서 들었는데 저렇게 펑퍼짐한 엉덩이는 집안의 재물을 막는다고 하더군요. 어서 더 세게 차셔야 합니다. 박 씨는 화를 꾹 참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어머님과 형님께서 저를 위해 이리 애써주시다니요. 그런데 어머님 기력이 예전 같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약하게 차셔서는 제 복이 꿈쩍도 않겠습니다. 형님 말씀대로 더 강하게 이렇게 차셔야지요. 박 씨는 휙 돌아서서 김씨 부인의 엉덩이를 가볍게 툭 찼는데 김씨 부인은 마치 태풍에 휘말린 호수아비처럼 마당 저편으로 대굴대굴 굴러갔습니다. 동시에 최 씨가 비명을 지르며 나뒹그러졌는데 박 씨가 엉덩이를 차려고 휘두른 다리에 우연히도 최 씨가 걸려 넘어진 것이었습니다. 아이고, 나 죽네. 전현이 또 나를, 최서방네는 괜찮은가? 아이고, 어머님, 제 발목이, 흑흑, 저 괴물 같은 년이 저를 일부러 걸어 넘어뜨렸습니다. 어머나, 형님, 괜찮으십니까? 저는 어머님 시범을 보여드리려던 것뿐인데 형님께서 왜 갑자기 제 다리 앞에 와 계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어머님은 왜 또 저기 가서 누워 계십니까? 기력이 없으시면 방에 가서 쉬셔야지요. 다음 날 분을 참지 못한 김씨 부인과 최 씨는 박 씨가 우물가에서 물을 깃고 있을 때 다시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김씨 부인이 머리채를 잡으려 달려들고 최 씨는 물동이를 빼앗으려 했지요. 박 씨는 귀찮다는 듯이 한 손으로는 김씨 부인의 손목을 가볍게 쥐어 제압하고 다른 한 손으로는 최 씨가 잡고 있던 물동이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 물동이가 어찌나 무거웠는지 최 씨는 딸려 올라가 공중에서 버둥거리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네, 대인연. 당장 이 손 놓지 못할까? 아, 살려주세요. 저 좀 내려주세요. 팔 빠지겠어요. 어머님, 자꾸 이러시면 손목 관절에 무리가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형님, 물동이는 이렇게 드는 것이 아니라 안정적으로 잡고 들어야지요. 제가 시범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박 씨는 물동이를 든 채로 가볍게 한 바퀴 빙 돌았고 그 바람에 최 씨는 팽이처럼 돌다가 우물 옆 발레터에 처박혔습니다. 김 씨 부인은 박 씨의 괴력과 딸려 올라간 최 씨의 처참한 모습에 질려 뒤로 나자빠지고 말았습니다. 이때 박 씨는 슬쩍 김 씨 부인의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어머님, 제가 가진 힘의 비밀은 어릴 적 먹은 붉은 뿌리 덕분입니다. 그 힘은 오직 선한 마음을 가질 때만 강해지지요. 자꾸 악한 마음을 품으시면 그 힘이 어머님께 향할지도 모릅니다. 물론 이것은 박 씨가 즉석에서 지어낸 말이었지만 김 씨 부인과 몰래 엿듣고 있던 최 씨에게는 섬뜩하게 들렸습니다. 연이은 실패와 박 씨의 알 수 없는 힘에 대한 공포로 김 씨 부인과 최 씨는 한동안 잠잠해지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최 씨는 이대로 물러설 인물이 아니었지요. 그녀는 박 씨의 힘의 근원이 정말 그 붉은 뿌리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어떻게든 그 힘을 빼앗거나 무력화시킬 방법을 궁리했습니다. 그러던 중 그녀는 용한 무당에게서 기억을 혼미하게 만드는 향을 구해왔습니다. 박 씨가 잠든 사이 그 향을 피워 힘의 비밀을 캐내거나 바보로 만들 쏙셈이었지요. 그날 밤 최 씨는 살금살금 박 씨 부부의 방문 앞에 쪼그리고 앉아 향을 피우려 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화장실에 가려고 나오던 김 씨 부인이
그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김씨 부인은 최씨가 자신 몰래 무언가 꾸미고 있다고 오해하고는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네, 애인년. 거기서 뭘 하고 있는 게냐. 감히 나 몰래 또 무슨 수작을 부리려는 것이냐. 그 수상한 것은 무엇이냐. 당장 내놓아라. 아니, 어머님, 오해십니다. 이건 그저 벌레 쫓는 향일 뿐입니다. 김씨 부인은 최씨의 말을 믿지 않고 향로를 빼앗으려 달려들었습니다. 두 여자가 향로를 두고 옥신각신 몸싸움을 벌이는 사이 향로가 깨지면서 안에 있던 내용물이 쏟아져 나왔고 때마침 불어온 바람에 이상한 연기가 김씨 부인의 얼굴로 확 날아들었습니다. 김씨 부인은 콜록거리며 뒷걸음질 치다가 그만 발을 헛디뎌 뒤뜰에 있던 돌절구에 머리를 세게 부딪히고는 그 자리에서 기절하고 말았습니다. 최 씨는 겁에 질려 그대로 줄행앙을 쳤습니다. 한바탕 소동 끝에 정신을 차린 김씨 부인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머리를 감싸 쥐고 멍하니 앉아 있다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다가온 박 씨를 보자마자 와라 끌어안으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이고, 내 딸아, 이게 얼마만이냐. 내가 어미를 보러 이렇게 와주었구나. 불효막심한 이 어미는 너를 잃고 얼마나 슬펐는지 모른다. 그런데 내 얼굴이 왜 이리 수척해졌느냐? 그동안 고생이 많았구나, 내 딸. 어머님. 저 박씨입니다. 막내 며느리 말입니다. 괜찮으신지요? 며느리? 무슨 소리를 하는 게냐? 내 금지옥겹 같은 위동딸아, 너는 내 피부치, 내 전부란다. 그동안 어디서 어떻게 지냈는지 어서 어미에게 말해보거라. 혹시 나쁜 놈에게 시집가서 고생한 것은 아니냐? 박 씨는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머리를 부딪힌 충격으로 기억을 잃고 자신을 오래전에 잃어버린 친딸로 착각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소식을 듣고 달려온 아들들도 남편인 막내 아들도 모두 이 기막힌 상황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의원은 기억상실증이라며 안정을 취하는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습니다. 박 씨는 잠시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하나. 잠시 후 그녀의 입가에 묘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그래, 이것도 기회일지 모르지. 그날부터 김씨 집안에는 기묘한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김씨 부인은 박 씨를 애지중지 친딸, 대하듯 졸졸 따라다니며 온갖 애정 표현을 퍼부었습니다. 물론 그 방식은 여전히 좀 이상했지요. 아가, 이 어미가 우리 딸을 위해 특별히 만든 오골계탕이다. 내 건강을 위해 밤새 끓였으니 어서 먹어보렴. 닭, 국물은 정확히 10숟가락만 마셔야 한다. 그래야 애가 있지. 네, 어머님. 아니, 엄마. 정성껏 먹겠습니다. 그런데 왜 10숟가락만 마셔야 하는지요? 이것은 우리 모녀만의 비밀 건강 비법이니라. 그리고 밥 먹고 나서는 어미 등을 100번만 두드려 주렴. 그래야 어미의 혈액순환이 잘 된단다. 효녀는 당연히 그래야지. 박 씨는 이 황당한 상황을 역이용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녀는 기억 회복을 위한 특별효도 요법이라는 이름 아래 김씨 부인에게 기상천외한 일들을 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의원님이 말씀하시길 머리에 예쁜 꽃관을 쓰고 동네를 한 바퀴 돌면 기억 회복에 아주 좋다고 하셨어요. 제가 만든 이 화관을 쓰시고 어서 다녀오세요. 엄마 미모가 더욱 빛날 거예요. 오, 정말이냐? 역시 내 딸은 효녀로구나. 이 어미를 이렇게 생각해 주다니. 그리고 엄마, 매일 저녁 식사 전에 마당에서 구성진 노랫가락을 한 곡 쪽 뽑으시면 뇌 활동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오늘은 아리랑을 거꾸로 불러보시는 건 어떨까요? 뭐라고? 아리랑을 거꾸로 그게 가능하단 말이냐? 하지만 내 딸이 좋다고 하니 이 어미가 한번 해보마. 쓰리랑 아라리가 아니지. 동네 사람들은 갑자기 머리에 꽃을 달고 다니거나 마당에서 이상한 노래를 부르는 김씨 부인을 보며 수군거렸지만 박 씨는 어머님께서 기억을 되찾으시려 특별한 치료 중이시니 응원해달라며
천연덕스럽게 둘러댔습니다. 한편 이 모든 광경을 몰래 숨어 지켜보던 최 씨는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저 독한 년, 시어머니 기억상실을 이용해서 저렇게 농락하다니. 두고 봐라. 내가 반드시 할머니의 기억을 되돌려 놓고 내년을 내쫓고 말 테다. 최 씨는 김 씨 부인이 예전에 아끼던 물건들을 가져다 주거나 과거의 구박 사건들을 상기시키려 애썼지만 기억을 잃은 김 씨 부인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김 씨 부인은 최 씨를 우리 착한 딸을 질투하는 심술궂은 옆집 여자 정도로 취급하며 박 씨에게 더욱 의지했습니다. 그러던 중 기억을 잃은 김 씨 부인이 막내 아들을 보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우리 막둥이 가만 보면 볼수록 참 그 사람을 닮았단 말이야. 특히 저 눈매가. 내가 죽일 년이지. 내가. 어머니, 누구를 닮았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리고 왜 자꾸 죄인이라는 말씀을 하시는지요? 아니다. 내가 잠시 헛소리를 했구나. 우리 막둥이는 당연히 내 아버지를 닮았지. 그렇고 말고. 박 씨는 시어머니의 이 알 수 없는 말들을 유심히 듣고 무언가 깊은 비밀이 숨겨져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최 씨는 박 씨를 몰아내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김 씨 부인의 방을 몰래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분명 저 할망구가 기억을 되찾을 만한 물건이나 저 막내 며느리를 칠 만한 약점이 있을 거야. 그녀는 며칠 밤낮으로 방 안을 샅샅이 뒤진 끝에 장롱 깊숙한 곳에서 낡은 편지 한 묶음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래전 김 씨 부인이 젊었을 적 연적 관계였던 여인과 주고받았던 편지였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막내 아들의 출생에 관한 충격적인 비밀이 담겨 있었습니다. 막내 아들은 사실 김 씨 부인의 친아들이 아니라 김 씨 부인이 계략으로 죽게 만든 연적의 아들이었던 것입니다. 김 씨 부인은 죄책감과 복수심이 뒤섞인 마음으로 그 아이를 몰래 거두어 자신의 막내 아들로 키워왔던 것이지요. 최 씨는 쾌재를 불렀습니다. 이것만 터뜨리면 저 할망구는 끝장이다. 그리고 저 막내 며느리도 콩가루 집안에 발붙일 곳이 없어지겠지. 그녀는 당장 편지를 들고 김 씨 부인에게 달려갔습니다. 때마침 박 씨도 곁에 있었습니다. 어머님, 이제 그만 기억을 찾으셔야 합니다. 이 편지를 보십시오. 이 안에 어머님의 추악한 비밀이 다 담겨 있습니다. 막내 아들은 어머님 친아들이 아니지요. 어머님이 죽인 여자의 아들이 아닙니까? 이 사실을 만천하에 공개하면 어머님은. 최 씨가 편지를 흔들며 악담을 퍼붓는 순간 편지의 내용을 본 김 씨 부인의 눈빛이 갑자기 변했습니다. 충격적인 내용과 최 씨의 악의에 찬 얼굴이 뒤섞이며 그녀의 머릿속을 헤집어 놓았고 마침내 잃어버렸던 기억의 조각들이 제자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김 씨 부인은 비명을 지르며 머리를 감싸 주었습니다. 내 머리. 기억이. 그래, 내가 무슨 짓을. 어머님, 정신 차리십시오. 괜찮으십니까? 어머니, 이게 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제가 어머니 아들이 아니란 말입니까? 김 씨 부인은 혼란 속에서 자신을 걱정하는 박 씨와 충격에 빠진 막내 아들, 그리고 악마처럼 웃고 있는 최 씨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기억상실 동안 박 씨가 보여준 보살핌과 최 씨의 끝없는 악의가 교차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맞다. 최 씨 말이 맞다. 막내는 내 배로 낳은 자식이 아니다. 하지만 내 손으로 키운 내 자식이다. 내가 평생 죗값을 치르며 키운 내 아들이란 말이다. 그런데 내년이 뭔데 감히 우리 집안일에 끼어들어 이 난리를 치느냐. 뭐라고요? 할망구가 미쳤나? 이제 와서 모성애라도 발동한 거예요. 이 집안의 평화를 깨는 것은 바로 너 같은 악독한 년이다. 그리고 너, 박씨, 내년이 비록 나를 기만하고 우롱했지만 내 덕분에 이 집안이 더 시끄러워지는 꼴은 면했구나. 내 그 알 수 없는 힘과 배짱이 어쩌면 이 집안에 필요한 것이었는지도 모르겠다. 김 씨 부인은 갑자기 박 씨에게서 빼앗았던 먼지떨이를 집어들고
최 씨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기억은 돌아왔지만 박 씨에게 당했던 교육의 효과는 몸에 남아있었던 모양입니다. 인연, 썩 꺼지지 못할까. 다시는 이 집 문턱을 넘보지 마라. 어서. 악, 할망구가 진짜 돌았네. 알았어요. 가면 될 거 아니에요. 아이고 내 머리. 두고 보자. 최 씨는 혼비백산하여 도망쳤고 다시는 김 씨 집안 근처에 얼씬거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김 씨 부인은 모든 것을 털어놓은 후 기력이 다했는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막내 아들은 충격적인 진실 앞에 망연자실했지만 자신을 키워준 어머니와 자신을 지켜준 아내 사이에서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 후 김 씨 집안에는 새로운 질서가 찾아왔습니다. 김 씨 부인은 예전의 포악함은 사라졌지만 여전히 박 씨를 보면 자신도 모르게 몸을 사렸습니다. 박 씨는 여전히 깍듯하게 시어머니를 대했지만 이제 집안의 실질적인 권력은 그녀에게 있음을 모두가 암묵적으로 인정했습니다. 막내 아들은 출생의 비밀을 알게 되었지만 오히려 그 때문에 자신을 키워준 어머니와 가정을 지켜준 아내에게 더욱 충실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다른 아들들은 이 모든 막장 드라마 같은 상황에 혀를 내둘렀지만 시끄럽던 집안이 조용해진 것만으로도 만족하는 눈치였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막내 똥서가 들어오고 나서 우리 집안은 정말 조용할 날이 없구먼. 그래도 어머니 기세가 꺾인 것만 해도 다행이라고 해야 하나? 참 알다가도 모를 일이야. 박 씨는 가끔 뒷산에 올라 자신이 먹었던 붉은 뿌리가 있던 자리를 바라보곤 했습니다. 그것이 정말 신비한 힘을 주었는지 아니면 그저 자신의 타고난 강인함과 배짱 덕분이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그녀가 그 힘을 지혜롭게 사용하여 악독한 시어머니를 굴복시키고 콩가루 같던 집안에 기묘한 평화를 가져왔다는 사실이겠지요. 마을 사람들은 김씨 집안 막내 며느리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집 며느리 보통 내기가 아니야. 호랑이 시어머니를 애완 고양이로 만들었다니까. 게다가 무슨 조화인지 그 며느리가 들어오고 나서 집안이 더 화목해졌다지 뭐야. 참으로 해괴하면서도 통쾌한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